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4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원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패널 같아요 이제.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두 번째 녹음이라서. 이 2부에서는 어떤 얘기 하나요? 네, 이번엔 독일하고 이탈리아 정가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독일 얘기를 말씀드리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그 작년 9월 24일 총선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내각을 구성을 못했어요. 근데 그 내각의 연립정부의 대상자인 3인당 이제 사회민주당이죠. 3인당에서 이렇게 대연정에 참여하는 걸 놓고 이렇게 반대를 해오다가 어제 그 3인당이 당원 투표를 해서 그 대연정에 참여하기로 해가지고 네. 드디어 이제 그 독일에서 연립 대연정이 성사가 되면서 이제 내각이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영향이 크잖아요. 경제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게 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대연정을 구성을 못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불안 요소였는데 그게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이 3인당 당원 투표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탈리아 총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제 1월인데 거기 총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출구 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출구 조사 결과 그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이 득표율에서는 1위를 했는데, 우파 연합이죠. 근데 이제 단일 정당으로는 이제 반체제 정당이라고 하는 오성 운동이 선두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필요한 최소 이 득표율이 최소 4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파 연합이 지금 35% 정도고 오성 운동은 약 30% 정도 득표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특이한 게 이번 이탈리아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선거 제도가 전체 의원이 36%는 이제 선거군의 최다 득표자로 채우고, 이게 즉 지역구 대표자로 36%를 선출하고 남은 64%는 비례대표로 정당 지지율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선거제도여가지고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하고 실제 의회가 구성되는 거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3분의 1은 알기 쉽게 말하면 일종의 소선국으로 그쵸. 하는 네. 거 뽑고 3분의 1은 비례로 뽑는다 그 말이죠. 그쵸. 네, 정당 명부식. 예. 독일은 그 작년 9월달 선거에서 왜 그 메르켈 그 기민당인가요? 네. 네. 기민당하고 이제 3인당 이쪽 기독 민주, 기독 사회 연합. 그 의석을 많이 잃었나요? 이게 이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아마 포용적인 그 난민 정책. 그게 아마 이슈가 돼서 극우 세력들의 반발로 인해서 표가 좀 많이 떨어져 나갔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 9월 독일 총선도 이른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이제 반이민, 네. 네. 그러니까 이민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나치를 극우 정당이요. 예, 나치를 지금 합리화하는 독일을 위한 예.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예. 그 정당이 그러니까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이제 이른바 극우 정당이죠. 네. 그때 나와서 상당히 그 의석을 차지를 했죠. 12.7%나 득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석도 그런 그러니까 극우 정당들이 6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의회에 다시 재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중도 우파하고 중도 좌파가 과반을 못 얻었죠. 그렇죠. 이제 거기는 이제 의원내각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과반을 못 얻으면 이제 과반 50% 이상 의석을 차지해야만 정권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기민당하고 3인당이 네, 이번에 이렇게 합쳐서 이제 연정을 안 그래도 또 그렇게 연정을 해왔는데, 네. 그러니까 3인당이죠. 이번에 이제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예. 3인당이 그렇게 연정을 이렇게 그 메르켈의 그 기민당하고 연정을 해오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어져 가지고 그쵸. 네. 표를 확
잃어버린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 작년 9월 선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의석을 잃었어요. 네. 네. 역대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네, 3인당 네, 입장에서는. 3인당이 의석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정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버팅겼는데 결국에는 이제 작년 9월 선거를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올 1, 2, 3, 6 5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24일이 총선이었으니까요. 9월 그래요? 말에 총선이어서. 10, 11, 12, 1, 2. 네. 딱 이제 5개월 정도 네. 됐네요. 네. 네. 5개월 만에 이제 그 연정을 이게 구성해 가지고 이제 그 내각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메르켈 총리는 이제 4번 총리를 해먹죠. 그렇죠. 2005년부터더라고요. 이런 독재도 독재가 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 근데 이게 독재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음. 잘하니까 계속 밀어주는 거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내각제가 불안정하다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그 국정 운영을 잘하면 뭐 5년 이내 뭐 대통령 뭐 중임이 한다 4년제 해가 중임 안에 8년이나 관계없이 잘하면 심지어 20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메르켈 그 총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4번이나 이렇게 정권을 잡아서 16년 하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2005년부터니까 2005. 4번 하면은 이제 네.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독재가 아니죠. 잘해서 일단 물론 이제 마지막 그 작년 9월 선거에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렇죠. 게 타격을 좀 입었죠. 예, 그걸 했다라고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이제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개헌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개헌 이야기를 통화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언론에 음. 거의 개헌에 관련된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개헌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는 이제 3월 중순쯤에 개헌과 관련한 그 이제 홈페이지를 오픈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3월 말에 개헌안을 발표한다라고 일단 뉴스는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의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그냥 번개불 콩고 먹듯이 그냥.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그 개헌안 내놓겠다, 개헌안 가지고 투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정당 내에서 협의를 해서 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청와대에서는 직접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근데 이제 자한당은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같이 못한다 이렇게 이제 너무 빨리 하는 게 조금 그런 사람들이 그만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 어쨌든. 그 작년 그 이제 정권 교체 일어나고 나서 네. 총선 때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같이 한다라고 한 게 지금 그쵸. 1년도 전에 훨씬 이렇게 더 했잖아요. 네. 네. 그럼 그동안 1년 동안 뭐 하고 또 이렇게 하냐 이거 개헌을 하기 싫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헌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지금 그 독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작년 9월에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5개월 만에 이제 연정을 구성해서 출범을 해요. 네. 네. 5개월 만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내각제는 상당히 정권이 불안정해. 독일 봐봐 저거 정권 구성 못하고 네. 5-5달이나 걸렸잖아. 불안정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노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긴장하세요. 지금 이제 독일 이제 그 임기가 4년인데 네. 5달 정도 걸려서 이제 겨우 그 내각을 구성을 했어요. 네. 내각을 구성해서 과반 이상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네. 과반 이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내각 구성할 때는 이제 각 정책별로 사안별로 이것은 우리 뭐 기민당은 기민당 정책을 하자. 네. 이건 3인당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3인당이 주장하는 정책을 할게.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각이 구성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각이 이제 출범하면 의회 과반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회에서 혼란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당연히 이제 그 과반 이상이니까 필요한 법안이라든지 정책 추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실행이 되겠죠.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죠. 네.
야, 그에 비해서 대통령제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제 국회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국회 집권당이 다수당이 서로 달라요. 이른바 이제 집권당이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네. 그러니까 집권당인 여당이 소수당이고 네. 야당이 국회가 다수당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예, 한국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정책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몇 년 동안 혼란이 계속됩니까? 임기 내내 되지 않을까. 5년 동안 네. 계속 그 상황이 여소야대예요. 네. 발목 잡혀가지고 대통령도 실물 대통령, 국회도 식물 국회. 국회가 뭐 한다라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해버리면 못하고 네.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국회 야당이 거부해버리면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87년 이후에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서 계속 여대야소로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3당 합당이라든지 뭐 의원 빼가기, 네. 뭐 의원 꿔주기 이런 게 그 뭐 한번 저 김대중 정부 때 자민련에 김정일 자민련에 의원 3명 꺼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아, 진짜예요? 다 그랬었죠. 의원을 꽂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정당 정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이야기하신 네. 이 말대로라면 그냥 내가 한 자리 해먹거나 한 번 행세하는 것이 더 이렇게 우선해서 어떤 자기 정당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정책 노선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의원 꿔주세요. 나한테 뭐 줄래? 예, 우리 합칩시다. 그래 그럼 내가 합치면은 뭘 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집권당이 대통령도 이렇게 되고 국회도 다수당이 되면 네. 그야말로 강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강력하게 된 결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또 제왕적 이명박 때 대통령. 같은 경우 배양적 대통령 때. 온갖 부정부패 비리 다 다 해먹어버렸죠. 네. 그때 박근혜 때도 네. 네. 다 해먹어버렸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보 정권이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죠. 그때 다수당이었잖아요. 아슬아슬한 과반이 넘은 정당이었죠 그때 열린우리당이. 어쨌든 간에 다수당이었잖아요. 네, 네. 다수당이죠. 단독 과반을 넘었었죠. 네, 네. 단독 가방 넘었었죠 그때. 그러면은 어땠나요 그때는? 그때는 거의 그때 한나라당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막 거리 투쟁하고. 근데 아마 그때 이제 국민들이 좀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아마 거의 처음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밀어줘야겠다는 그 여론 같은 게 있어서 여루당을 의도적으로 네. 사실 그렇게 만들어준 그게 좀 있었는데 그쵸, 그 탄핵 2004년 그럼에도 탄핵 때.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인 결과나 이런 것들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더 실망감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DJ 가신 민주당 세력하고 이제 저 등지고. 이렇게 싸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가지고 열린우리당이 이제 그 과반을 넘었죠. 네. 네. 탄핵 2004년 탄핵 열풍 이후에 네, 과반을 넘었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 돌아가고 넘어가고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협력을 공조나 뭔가 정책 공조나 협력을 했더라면 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까? 새누리당이었습니까? 이름이 한나라당. 한나라당이었죠.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한나라당보다도 더 믿게 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쵸. 네. 서로가. 그때 추미애 씨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었죠. 그러니까 그때. 코미디 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의 어떤 정치적 어떤 신념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뭐 이렇게 국가나 나라의 어떤 장래의 어떤 비전이라 이런 것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면 어떤 정당이 어떤 강령이나 정책 노선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개나 소나 다 하나 그냥 그때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이 집권하고 또 국회도 어쨌든 뭐 다수당이었다 이거예요. 네. 네. 근데도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망가져 버리는 원인이 뭡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 명백하게 드러난 거고 원인이. 네. 예, 이게 정말로 부정부패한 그 범죄자 자들이- 집단이었던 거죠 뭐. 예, 지금 다 감옥에 가 네, 있잖아요. 네. 또 감옥에 그- 가려고 하고 있고. 이명박은 대통령 당선된 시절부터 메가매직하고 막 이렇게 뇌물수수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와. 근데 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줄 선 사람 숫자가 10만 번 넘었다. 대선 캠프 10만 명. 예.
그때 우리 그때 공부방에 그쪽 이제 그 정치권의 그 선거 뭐 전문가 뭐 이런 분이 한 분인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네, 뭐 컨설턴트라고 한다 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저기 당시 그 당시도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헷갈려 죽겠네 정말. 그러니까 박근혜 2012년 때 그때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이었죠. 바뀌었어요. 한나라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국회의원한테서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그러니까 첫째는 제왕적이죠.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하죠. 네. 네. 그다음에 어쨌든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임기 내에 그냥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큼 이렇게 국민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뭐 탄핵인데 탄핵이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 박근혜하고 최순실 같은 그 조합이 아닌 이상 탄핵은 더 힘들 것 불가능하죠. 같아요. 그런 조합도 그 추운 데서 몇 달 동안 근데 막말로 이명박하고 박근혜 최순실하고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이명박이 진짜 나쁜 이명박이 놈이죠. 더- 이명박이 근데 나쁜 이명박 놈이죠. 탄핵을 못 했잖아요. 네. 사실은 탄핵을 하려면 이명박을 탄핵을 했어야 되죠. 근데 그때도 국회 구성이 2008년에 완전히 그때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압승했죠. 그 그렇죠. 그때 네. 민주당인가 야당이 한 80몇 석밖에 안 됐죠. 그리고 네. 2012년에 거의 총선 개헌할 정도로 갔었죠. 그때 2012년에 총선했는데도 그때 이제 박근혜가 새누리당으로 당명 바꾸면서 그 이명박을 치는 모션을 보여주면서 그때도 새누리당이 과반으로 일당이 냈었고 같은 당 안에서도 이건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나 그 새누리당 게 똑같죠. 네. 같은 그 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같은 밥그릇에 속해 있는 사람 패거리. 패거리 안에서도 네. 뭐 전임자를 쳐야 내가 한번 해먹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근데 전임자를 치는 방법이 전임자가 개판 쳐가지고 여론이 악화되면 그래서 당 이름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출당 조치 시켜버리고. 출당 조치를 했다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와요. 네,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한 번도 이게 어긋난 적이 네. 없어요. 노태우도 그렇게 쫓겨났고 김영삼도 그렇게 쫓겨났고 김대중 대통령만 유일하게 그걸 면했죠. 감옥에 갈 뻔했었죠. 그렇죠. 노무현 정권님 정부 때. 바뀌었으면 그렇게 노무현 됐을 정부 텐데. 때 그때 대북 송금 문제로 그렇죠. 박지원 씨가 또 박지원 씨가 대신 했었죠. 들어갔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탈당했습니다. 탈당. 네. 그러니까 선거 중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다른 나라 사례를 뭐 말할 필요 대통령제 하는 나라치고 독재 안 하는 미국 정도 빼놓고 미국도 사실 대통령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뭐 네. 외신 보도들 보면 미국 선거제도 바꿔라. 니네들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 득표를 많이 한 후보가 떨어지는 그런 제도를 지금도 갖고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벌써 두 번이나 벌어졌잖아요. 그런 게. 진짜 엘고가 그렇게 떨어졌죠. 엘고가 떨어졌고 저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네. 떨어졌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미국은 패권 국가이니까 뭐 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어쩐다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패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만큼 또 이렇게 의회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산에 관해서 특히 네, 더 꼼짝을 못 하잖아요. 네, 네. 예산 딱 묶어버리면 대통령이 뭐 정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선생님 이번에 이탈의 총선 결과가 좀 독일 하나만 그 말씀만 좀 드리고 갈게요. 그 독일이 지금 3인당이 제일 야당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게 돼 있대요. 제일 야당에. 그래서 이제 3인당이 이거를 좀 갖고 싶어 했던 면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3인당이 만약에 그 연정을 해버리면 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제일 야당이 돼서 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여러 우려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 이제 그 뭡니까 극우 정당 이름 AFD입니까? 네네. 그 좀 기민당 메르켈 정당이 메르켈은 기민당이고요. 기민당이 네. 지금 이제 그 중도 좌파인 3인당하고 연정을 구성을 못하면 네. 그 AFD 극우 정당하고 연정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3인당이 원래는 제일 야당을 하고 싶었대요. 아니 지금 이제 제일 야당을 해왔죠. 네, 네. 그래서
전에도 그 연정을 구성을 해왔어요. 네네네. 연정을 그러니까 연정을 구성 안 하면 음. 이제 제일 야당으로 남아 있잖아요. 음. 근데 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각이 되는 문제는 거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아마 좀 그 외신 기사를 잘못 뺏긴 것 같은데 네. 그 만약에 그 기민당이 3인당하고 이번에 연정을 구성을 못했으면 네. 다시 선거를 그렇죠. 다시 총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FD하고 연정을 구성을 안 하는 하면은 되기는 하는데 네. 저놈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 네, 이런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재선거를 해버리는 네. 걸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재선거를 하게 되면 3인당이 더 이제 찌그러질까 표를 봐. 잃어버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그 메르켈 집권 시절 12년 동안에 3인당의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메르켈한테 눌려버려 가지고 같이 연정을 해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를 한다라고 이번에 튕긴 거예요. 네. 네. 튕겼는데 재선거 아니면은 지금 연정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어서 안 그러면 AFD한테 하고 연정을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아예 뭐 연정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선거 아니면은 연정 둘 중에 하나였던 거죠. 또 지금 3인당이 6개 장관직을 배정을 받았대요. 특히 이제 제2인자 자리인 재무장관 자리까지 3인당이 확보를 해서 이 지금 기민당 내에서 메르켈 총리에 대한 불만이나 이게 확산이 돼서 메르켈을 이제 뭐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완전히 지금 봉합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뭐 어쨌든 예, 메르켈 총리는 뭐 이번 뭐 다음 또 이렇게 가서 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거의 이제 이번 기로서 마지막이지 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독일이라는 나라를 16년 동안 경영을 해왔다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이제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AFD라는 극우 정당이 갑자기 이제 튀어나와 가지고 네. 이제 그 예상치 못한 득표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이탈리아 총선이요? 예, 이제 독일하고 독일.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내각제의 안정성과 대통령제 하에서의 여소야대의 이렇게 안정성과 이런 것 위험성과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예, 우리 개헌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느 게 더 그 안정적인 그 정치, 안정적인 정당 정치를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를 해왔지만 아까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제를 해온 그 결과는 거의 모든 그 특히 이제 그 민주화 이후에 지금 6명이죠. 네. 현재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제 현재 대통령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대통령들이 다 문제투성이었죠. 불행한 삶을 마감으로.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러면 안정적이었느냐? 엉망진창이었죠. 국회 여소야대다 또 국회가 뭐 또 이렇게 무력화되고 대통령의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예, 국회가 무력화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뭘 해도 다수당으로서 여당이 돼가지고 집권당으로 뭘 해도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은 그걸 뒤집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책임 정치가 진짜 완전히 구현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탈리아도 지금 선거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유권자 절반 이상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어쨌든 지금 이탈리아도 내각제인데 과반 이상을 얻는 정당들이 없으니까 네, 네, 이탈리아는 이제 정당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립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하는데 진영으로 연립을 하죠. 네. 우파 중도 진영, 좌파 뭐 예, 우파 이렇게. 좌파 진영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근데 대개 이제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이제 집권을 해오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 중도 우파가 네. 네. 이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중도 좌파는 확 밀려버리고 현재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이제 세력인데, 그렇죠. 민주당 중심. 예, 새로 이제 오성운동이라는 이른바 이제 그게
시민 사회에서 나온 이제 정치 세력이 지금 정당 단위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걸로 그쵸. 이렇게 단일 나와 정당으로서는. 있죠. 정당 단위로. 창당 9년 만에 최대 정당이 됐죠. 이제.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다당제 구도 속에서 이제 내각이 출범하려면은 서로 그 연립을 해야 돼요. 연정을 구성을 해야 돼요. 연정을 구성하면은 의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각제가 불안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선거 결과 이게 과반수를 얻는 정당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아니면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은 상당수가 다당 구조예요. 근데 다당제 하에서의 그 연립 정권을 구성한다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 거의 나눠 먹기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 같아요. 네,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야합한다 그러고 네. 아예 그냥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각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선거 결과 선거 결과는 사실 다당제가 어떤 그 사회의 그 나라의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다양한 채널을 창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오히려 좋은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두 개 딱 양대 정당만 있는 것보다는 의견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채널이 있다라는 게 사실 오히려 더 민주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정당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정책을 따져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연립 정권을 구성하고 하면은 이제 과반 이상이 넘어서 정권이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 연립 정권의 정책을 평가하지 정책이나 노선을 평가하지 개똥이가 뭐 어쩌기 때문에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뭐 말똥이가 뭘 어떻게 하고 인물을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인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당이 정책 선거라든지 정당 정치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모든 걸 거의 다 이렇게 해버리고 국회는 거의 들러리에 가까워요. 또 더더군다나 들러리에 가까운데 여소야대가 벌어져 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지금은 여소야대인가요? 지금은? 네, 지금 여서야 되죠. 여소야대이지만 자한당만 제껴놓으면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다 이렇게 자한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하고 이렇게 정책 연합을 하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못 하고 있죠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각제를 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내각제는 첫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없어지죠. 네, 네. 이미 그건 그 폐해는 드러났잖아요. 지금 민주화 이후에 6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모든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거나 문제투성이거나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진지하게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됐죠. 지난 것 바꿔야 같습니다. 된다. 예. 그다음에 그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이제 내각제를 하게 되면 정책 중심의 선거 그다음에 이렇게 과반을 못 얻더라도 과반 그 의석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정책 연합을 해서 연립 내각을 구성을 하면은 어쨌든 정권 끝까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국회한테 물을 거냐 대통령한테 물을 거냐 두 번을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책임 정치가 예. 바로 그러니까 둘 다 책임 회피를 해버려요. 대통령이 문제여서 그런 거야. 국회가 엉터리여서 그런 발목을 잡아서 못해. 이런 식이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돌아가면서 책임 회피를 해왔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짚어본다면 그 세계 이제 경제의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크게 보면 농업 경제 시대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아니고 산업경제로 네. 넘어왔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한 250년 정도 지났나요? 250년 정도 지났는데 산업혁명을 산업경제가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21세기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나요? 정보통신혁명 네. 시대로 바뀌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보면은 이렇게 농업경제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올 때 정치적인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왕정 그쵸. 체제에서 프랑스 대혁명 예,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명예혁명. 독립혁명이나 미국 시민혁명들이 가지고 네. 시민 주도의 어떤 그 공화정이 탄생하죠. 헌법 음. 통치가 네, 시작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신분제 계급제 사회에서 이제 법에 의한 통치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정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 버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 산업경제 시대로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왔는데 이제 정보통신경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네. 네. 지금 과도기죠. 전환기죠. 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왔을 때 일어나는 정치 패러다임의 혁명 일대 변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표출되고 있냐 하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트럼프나 샌더스가 언제 나왔냐 이거예요. 무슨 기존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공화당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대통령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공화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기존 정치권은 기득권화 돼버렸다. 네. 이제 이미 구시대에 대한 정보통신혁명, 정보통신 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더 이상 못 된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독일에서 AfD가 이렇게 득표를 한 게 극우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네. 득표를 얻게 되는 배경이 뭡니까? 바로 그런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죠. 기존 정치권에 대한 혐오, 예. 불신. 혐오와 불신, 실망감. 20세기형의 이제 정치 패러다임, 기득권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21세기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것.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오송운동. 네. 지금 이제 정당으로는 일당의 지지를 얻는다. 그렇죠. 얻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성 정당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놈도 시켜보고 저놈도 시켜봤는데 안 돼.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돼. 개판이야. 한국도 그랬죠. 사실 안철수 바람 불었을 때. 네. 민주당도 싫고 한나라당도 싫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미 지금 그런 이게 산업 경제에서 정보통신 경제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지금 정치 패러다임도 아까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정치 패러다임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네. 네. 문제는 뭐냐면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 넘어갈 때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혼란을 겪거나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걸 누군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혼란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마치 이렇게 산업 경제에서 정보통신 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미국 유권자들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싫어 이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몇 번을 시켜봤는데 이 정말로 이렇게 개판이야 문제 해결을 못해 기득권화돼서 지들 밥그릇만 챙겨 월가를 이렇게 몰아내자 뭐 이렇게 뭐 티파티는 커피파티는 뭐 해봤는데도 안 돼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여튼 거부를 해버리다 보니 포퓰리스트 이렇게 선동하는 놈이 딱 와가지고 자리를 꿰차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든지 샌더스라든지 아니면은 독일의 그 AfD라든지 그렇죠. 이탈리아 그것이. 오송운동당이라든지 네. 마치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시대의 어떤 그 변화된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준비를 이렇게 하는 세력들이 시민 사회에서 나와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일단은 기존 정치권을 거부만 하고 있어요. 기존 정치권이 싫어.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노려서 이렇게 포퓰리스트적이나 이렇게 선동가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를 꿰차버린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정치적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해결도 더욱 이제 악화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세상의 변화를 보고 또는 시민사회로부터 시민사회가 이런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시민사회로부터 이런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무슨 진보다 보수다 뭐 좌파다 수구 꼴통이다 이런 거 우리 그 관심도 없어요. 싫어해요. 우리는 민주당도 그 싫고 자한당도 싫고 뭐 누구 안철수당도 싫고 또 누굽니까 뭐 박지원당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민주당도 싫고 한나라당 싫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도 일반 평범한 그 시민 국민들하고 똑같은 그 정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싫다라고 한다라고 싫다라고 말만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잖아요. 이순신 프로젝트는 이런 그 과오랄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자 이거예요. 시민사회가 이제는 시민사회가 일반 기성 정치권이나 관료들보다 훨씬 전문적인 면이나 어떤 세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렇게 생각 있는 분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정치색을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데서도 대통령이 돼버릴 정도인데 그렇죠. 프랑스 봐보세요. 전혀 그 정당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마크롱이 대통령 되고 순식간에 급조한 정당이 그냥 과반 이상을 정당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크롱은 나름대로 프랑스의 경제병 특히 고질적인 경제적 병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지지율에 관계없이 그 병을 고쳐야만 프랑스라는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고 정책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네. 그래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어떤 전문가나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정책 아카데미에 많이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산업 경제에서 정보통신 경제로 이렇게 이게 넘어가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다음에 21세기 정보통신 경제를 이렇게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이런 게 진짜 강점인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변화를 보면서 패턴을 분석해내고 앞으로를 전망하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해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게 정말 그냥 단순한 학자나 컨설턴트가 아니라 뭐 사상가? 뭐 이런 걸로 진짜 보일 정도로 저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 행동하라 하면서 투표 기계에 대라는 소리가 행동하라는 소리로 그냥 착각하는 분들 많이 있죠. 선거 때만 되면 발광을 네, 하죠. 네. 아주 그야말로 그런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투표하면 전부 자기 찍어주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자, 오늘 44회 2부까지 녹음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특별 손님으로 와주신 그 우리 노원님, 네. 네. 소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는 못 하고 그래도 오늘 방청객으로서 역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많이 듣고 갔고요. 사실 제가 정책 아카데미 1기 수료생인데 네. 그 다음 주가 정책 아카데미 시작한 지 한 만 2주? 2년 2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 아카데미가 저한테 어떤 의미로 2년 동안 다가왔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이전에 정책 아카데미 이전과 이후로 나뉘면 이전에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고 단순한 사실들의 어떤 조합들만 이렇게 봤는데 수료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어떤 그냥 단순하게 보기만 해서는 그 현상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겠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단순히 이렇게 보는 사람에서 이제 세상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고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면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탈리아, 독일 총선 결과를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변화를 함께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4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의사공부방의 박성주라고 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민주당, 야당 그것도 저희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니고 그분들도 저희가 힘을 실어가지고 뭐 촛불을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자기들이 속 책임지거나 뭐 능력 없이 뭐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투표 한 표 해가지고 해서 뭐 이런 정의 실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참여해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찾아봤을 때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요.